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인사이트 꼭 모시고 싶으셨던 분이죠. 네, 분석왕 최상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저는 이제 코인 시장에는 없었으니까 주식 시장에도 보면은 저희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과거보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어간다. 네네네네. 부동산도 최근에 보면 저는 깜짝 부동산, 놀랐더니 와, 엄청나요, 부동산.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2030이라는 거예요. 3040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때는 애도 낳고 하니까 집이 예. 필요하고 근데 2030? 그럼 저는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펀드 열풍 불어서 사람들 막 돈 넣고 그 마지막 그 파이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2030이 돈을 넣었으면 그 다음은 누가 넣어? 없네, 끝났네. 그 시장 끝난 거야. 내가 그랬어요. 2030이 돈을 넣었다고? 게임 끝나고 10대가 집이 필요해? 필요 없지. 마지막 사람이 돈을 넣은 거야. 나는 20대도 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부동산 시장은 그랬지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바쁜 것 같아.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성공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 관련 유튜브 뭐 어떻게 하면 경제자를 얻을 것인가 이런 유튜브가 막 벙벙벙벙 뜨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예. 이 친구들이 너무 몰리니까 빨리 성취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맞아요. 사실 저는 그 뭐 투자와 투기의 그 개념 정리에 대해 가지고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저의 그 심금을 건드렸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결국 어떤 자산이든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일은 결국 시간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 시간을 극도로 단축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투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적인 마인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은 몇 년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투자를 잘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성과도 그 기업조차도 경영 전략상 그렇죠. 2025 전략 그러니까 내가 저만큼 올라가는데 3년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투기적인 마인드라는 거는 3년 너무 길다. 3개월 안에 1년 안에 해라. 이런 게 이제 투기적인 마인드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부턴가 진짜 이런 투기적인 마인드가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제 저도 유튜버니까 댓글들을 보고 느끼는 게 있는데요. 2020년, 21년의 분위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그 바이코리아 열풍 때 펀드 열풍 소위 그 99년은 되게 노스트라다무스 있었고 휴거도 있었고 그 세기말이었거든요. 염세적이었고 엑스제팬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세상 망한다고 하니까 막 다녔거든요. 막 다녔는데 2000년이 되니까 안 망하고 뭐 롱텀 위기 있었지만 자본시장 그러니까 그 전 세계가 밀레니얼이 되면서 긍정의 그 분위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다음 카페도 그 당시에는 10in10 카페로 10년 10억 모아보자. 그때는 10억이 엄청 큰 돈이었는데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우리가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면은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10억 모으자는 게 투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요즘은 1년 10억 이런 거니까 투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막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콘이 막 넘겼었거든요. 그러다가 막 앞만 보고 달리다가 08년 금융위기를 딱 만나고 나면서 이제 완전 데미지를 입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퍼지는 게 뭐냐면은 소위 약간 욜로로 대표되는 돈 모아서 뭐하나 어차피 그냥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쓰면서 지내자 이러면서 약간 나태해지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런 게 반복됐었는데 그 코로나 때가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코로나 때는 약간 욜로처럼 역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라나 그냥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게 최고고 돈이 뭐가 중요해 이러면서 그냥 가족애로 돌아가다가 20년 5월부터 자산시장이 버블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투자와 분위기가 2000년 초반보다 더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진짜.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모든 재테크 채널 그러니까 그 긍정의 아이콘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뭐가 흔하냐면은 막 전 부동산 유튜브니까 비싼 집 보여주는 채널이 영상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도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비싼 집 살 수 있는데 비싼 집 어떤 집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보여주면은 나도 저기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긍정의 아이콘들이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22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22년을 경험하고 나니까 22년의 충격은 08년 수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염세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씬에서 이런 고급 주택 보여주는 이런 컨텐츠는 완전히 망했고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의 분위기가 지배했을 때는 소위 뉴 머니라 그래가지고 올드 이코노미가 아니라 뉴 이코노미가 뜨고 젊은 사람이 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한번 염세적으로 변하면은 다시 구태적인 그런 올드 머니가 뜨고 뉴 머니는 죽게 되는데 네. 이게 패션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20년, 21년에 뉴 머니가 뜨니까 스트릿 패션이 명품계도 지배를 했고요. 어린 사람들이 입는 스타일로 명품, 그러니까 럭셔리 패션들 루이비통이나 구찌나 전부 바뀌어가지고 다 스트릿 패션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올드머니가 뜨게 되면은 이제 이런 브랜드들도 그 올드한 걸 좀 받아들여서 디자인 모티프가 바뀌거든요. 클래식하게 바뀌는 네,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데 지금 좀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씬의 분위기는 염세적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노스트라다무스만 없다 뿐이지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90년대 말 매우 염세적인 분위기고 뭐 슈거가 언제 오냐 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23년을 오면서 22년에 저희가 이제 저는 한 20년간 현장에 있었으니까 22년 정도처럼 크게 한번 당하면 23년은 자율 반등이 돼야 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23년 올 때는 좀 불안했지만 이건 안 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세게 자산시장에 크게 당했으니 근데 아직도 이렇게 그래서 올랐잖아요. 사실 23년 상반기 오른 거잖아요. 네네. 23년 상반기는 뭐 금리로 얘기를 하면은 기준금리 뭐 3.5%인데 한국이 물가 상승률이 4.5였으니까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더라고요. 네. 근데 실질금리 마이너스일 때는 현금이 쓰레기가 되니까 자산을 취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상반기에 실질 마이너스의 영향으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는 우리나라도 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고 금리는 3.5니까 실질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하반기 이후에 자산시장은 좀 압력을 받는 것 같은데 미국이 참고로 20년, 21년에 실질 마이너스가 거의 몇 년 만에 왔더라? 엄청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때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자산 매입 러시가 있었던 것 같고 레이 달리오가 캐시 이즈 트래시라 그래가지고 현금 쓰레기라고 실질 마이너스 보고 얘기했는데 현재 미국이 실질이 엄청 올라서 플러스 2%거든요. 엄청나죠. 네,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여기서 막 더 올리겠다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다들 완전 충격받고 있는 건데 그거는 자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받을 가능성이 있는 채로 가고 있다는 거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올해 상반기가 되게 안 좋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실질금리 영향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저는 부동산은 프로그램을 돌려줘가지고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하반기나 내년은 좋게 보이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약간 염세적인 이 분위기가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뉴의 몰락이죠. 그러니까 올드의 그 귀환이고 22년을 겪으면서 저는 뉴가 몰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2000년 수준하고 다른 게 20년 전하고 다른 게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염세적으로 빠르게 변화한 게 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닌가 싶고 또 앞서 부동산 얘기하셨습니다만 전 좀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가격이 급락해서 가격을 보존시키거나 버티거나 약간 받치는 정책은 그거는 뭐 당연히 정책 당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채를 더 늘리는 정책을 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 부채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네. 저는 원래는 저도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로금리와 QE도 구분을 잘 못했어요. 막 어렵잖아요. LTR로 쓰고 지프 쓰고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이랑 금리를 잘 구분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냥 금리는 정말 그냥 운영체제나 시스템 같은 거고 우리한테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건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원래 부동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내는 대책들은 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사소한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소위 막 CPU 50% 80% 잡아먹는 헤비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전히 잠식해버리는 그런 거는 정말 이걸 이름만 프로그램이지 사실상 시스템의 변화를 준 거랑 똑같은데 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그게 좀 처음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좀 헤비했는데 이제 과거를 보니까 2008년, 10년, 12년 연준이 QE 1, 2, 3 할 때 그때는 시장에 있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건설 에너지니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어서 넘어갔었는데 그게 금리를 빵으로 낮췄는데 2010년부터 17년까지 0으로 내렸는데 성장률이라든가 그 실업률이 충분히 회복이 안 되니까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버린 거잖아요. 그 네. 6천억 불 규모로. 그래서 그런 거는 소위 성급하니까 생기는 건데 마음이 급하니까 왜 천천히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안 변하지? 이러면서 그냥 원래 연준 정책이라는 게 시차를 두고 움직이니까 급해진 건데 우리나라도 22년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계 부동산 수요가 위축이 되고 DSR도 40.6%로 40% 넘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완전 충격이 되니까 특례론을 돌렸는데 이게 44조 원짜리였고요. 그래서 제가 44조 금액 보고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개별 프로그램 단일 프로그램 하나가 44조짜리 프로그램이 얹어지냐. 우리나라가 1년에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가 2,000조의 부채라고 한다면 그 부채 2% 늘리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규모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그게 올해 상반기 작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프로그램에 그 길들여지게 되면은 네. 또 내년에 안 하십니까? 내년에도 뭐 한 방 더 놔주십시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걸 바라고요. 또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QE도 QE 끝난다고 하면은 QE를 끝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막 그 Q 테이퍼링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매입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 그 리버스인 매각 프로그램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각하려 그러면 매각하지 마십시오. 매각하면 시장 무너집니다. 이러면서 막 18년 19년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이런 겁니다. 그 QE라는 프로그램은 연준이 샀고 팔겠다고 한 거여가지고 그 상방 있지 않습니까? 특례보금자유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특례보금자유로는 2030이 사시고 이제 사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 리버스는 없는 거죠. 예, 그냥 계속 이제 집어넣기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장의 건전한 조정을 위해 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냥 펌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또 웃긴 게 뭐냐면 내년에 또 사람들은 이걸 해주길 바라는 그 시장 여론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 받는 입장에서는 좋죠. 50년 만기 해주고 금리도 낮춰주니까 되게 좋은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건전한 조정이 또 없으니까 뭐 그러면 계속해서 연명해가지고 위태위태한 상황을 가다가 나중에 조정 못하는 상황이면 또 크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때 피곤한 건 뭐냐면은 자산시장 조정받으면 다 조정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자산. 그러니까는 제가 08년에 한국 주식 투자했다가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터져가지고 제가 제일 억울했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아니 저는 왜 억울했냐면은 저는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디스플레이 8세대 라인을 짓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40인치, 50인치, 60인치 LCD로 그 기술이 진화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40인치 백라이트 유닛 만들고 50인치 백라이트 유닛 만들고 60인치 백라이트 유닛 만들고 딱 회사가 3개가 그 협력사처럼 로테이션 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차례였거든요. 네. 아, 그럼 50인치 때는 이 회사고 60인치 때는 저 회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50인치 때 이 회사의 실적 딱 보고 아, 좋아지네. 그러면은 좋아. 다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그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매출은 다 좋았는데요. 그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환율이 튀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익이 없는 거죠. 환율이 튀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삼성과 소니는 SLCD로 합작법인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 SLCD의 그러니까 그 환율이 튀는 것 때문에 환율이 과도하게 튀지 말라고 낙인 낙아웃이라는 밴드를 만들어내는 그 이제 환해지 프로그램에 전부 가입을 했는데요. 예. 거기서 터졌군요. 그 허들을 다 건드려 버려가지고요. 환율이 그냥 레인지를 벗어난 거죠. 네, 급격하게. 그러니까 회사는 멀쩡했는데 환손실 규모가 그 정말 너무 크게 나가지고 네. 거의 준파산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야대에 가득 쌓여 있는 그 LCD 백라이트 유닛 그게 어느 정도 쌓이냐면은 막 축구장 운동장 6개만한 그 야드를 진짜 지게차가 끝까지 올릴 수, 지게차 대형 지게차거든요. 네, 우리가 네.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한 사람 12m 높이까지 올라가는 그 백라이트 유닛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왜 아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국 양놈들이 그 서프라임 모기지 변동부 대출로 모기지 엄청 해주면서 그 금리 튀니까 변동금리 주택시장이 무너져가지고 생긴 네, 거니까 네. 저는 그게 되게 억울했어요. 뭐냐면은 시스템 위기가 빵 터진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왜 미국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잘 분석 잘해가지고 아니 건설 현장에서 공사하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내가 영향을 받냐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의 과잉 그 고밸류 상태를 반강제적으로 유지했을 때 네. 나중에 이게 터지게 되면은 네.
그러면 어디선가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네. 가까운 일본 예를 보면 사실 일본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30년간 저 어려운 과정들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그다음에 경기가 침체되는 거는 사실 꽤 이렇게 늘어난 부채 경제 아까 말씀하셨던 210만 원 벌어서 190만 원 이자는 돈 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소비와 어떤 생활을 할 수 그렇죠. 있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죠. 네. 다 부채 빚 문제죠. 이미 부채는 한국을 정상적으로 돌리기엔 조금 많은 수준 아닙니까? 네. 정부, 기업, 가계 세 가지 경제 주체가 GDP 대비 부채를 다 갖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부는 60% 미만이고, 네. 가계는 100%고, 기업도 1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70% 정도 되고, 대부분의 나라가 300% 언더인데, 네. 그 조합만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미국이 가장 황금 밸런스였는데요. 원래 미국이 요즘처럼 정부 부채가 늘어나기 전에는 888로 240%, 그러니까 정부도 80%, 가계도 80%, 기업도 80%. 미국이 진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많고, 그렇죠. 중국은 또 기업 부채가 부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주체마다 다른데 요새는 이제 미국의 그 정부 부채가 한 몇 년 지나면은 GDP의 1.5배 이상 될 걸로 예상이 될 정도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사이드에서 이미 그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를 찾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 드리는 게 기업 부채는 심지어 97년에도 우리나라는 110%였어요. 네. 그게 기업이 사이클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 도태가 일어나고 파산되면 90 빠졌다가 110 갔다가 90 이러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요. 네. 가계는 내리 성장해 왔거든요. 네. 장기간에 걸쳐서. 부채가. 네. 그래서 가계의 부채를 디레버리징 하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표 깎아 먹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별도의 법인이고 선거권은 없고 종업원이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리고 기업의 흥망성쇠는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가게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8월 24일에 있었던 그 금토일 기자간담회 때 마지막 질문, 그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창용 총재한테 마지막 질문을 던지거든요. 연합인코맥스 직원이었어요. 그 질문 진짜 대박이었는데, 가계부채가 자산시장에 그 큰 조정 없이 디레버리징 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까? 예, 막 물어보니까 제가 완전히 이거 완전 사이다 질문이다 했는데 사례가 없다고. 네, 대답이 정말 더 기가 막혔어요. 사례가 없다고 하거든요. 사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급격한 조정이 없이 디레버리징이 일어났던 사례가 없다. 근데 그게 실제로 많은 게,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100% 넘는 나라가 지금 3개밖에 없는데, 네. 그 3개 나라 중에서 디레버리징 없이 그 간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자산시장의 디레버리징이 사실상 거의 있어야만, 그러니까 이론상은 이런 거거든요. 부채가 안 늘고 생산성이 계속 늘어나면은 한 5년 지나면은 우리 소득이 많이 늘어 있으니까 GDP가 증가하니까. 네, 부채 비중이 떨어져 있는 건데, 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질문 답변이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그거를 질문하는 걸 보니까 진짜 충격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전세까지 더하면 사실은 실질적인, 옛날에는 전세가 사용권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전세 관련 일련의 사태를 보고 나니까 사용권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대여더라고요. 자산담보부 대여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전세는 그쵸. 전세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냥 선순위 채권이죠. 네. 네네. 은행이 있으면 보통 후순위로 금융대출을 받고 전세를 그 위로 얹어버리니까 네. 후순위 채무이지만은 부동산이라는 게 사용수익 처분권의 합의, 그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가치인데, 그 사용권은 내가 쓰는 거고 수익권은 내가 남에게 빌려줘서 임대소득을 얻는 거여가지고, 이 사용수익권이라는 게 사실 동가치를 갖게 되는 건데요. 그 처분권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걸로 인해서 무제한 소유를 허용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그 건물을 무제한으로 무한한 기간 동안 소유를 하면서 너가 계속 쓰거나 계속 임차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 소위 임차를 기반으로 하는 무한한 수명의 현금흐름 DCF 방식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그 가치 모형을 개발을 했는데, 다만 이게 500년, 1000년 갈라 그러면 중간에 재건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40년 주기로 끊어주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서 재건축 됐을 때 추가 면적을 받는 게 있으니까 그게 또 수익이 있어가지고 비용 수익 계산을 해주면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라는 게 진짜 진짜 한국의 주택 가격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과거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 기준 임차 수익률이 2%밖에 안 나와요. 주택은. 네.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이 없습니다. 네. 왜냐면 대출이 4%인데 임차는 2%니까는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그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월세가 너무 싸다. 그래서 자산 가격 대비 월세가 너무 싸니까 월세 무조건 2배 올라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야 수익 기준이 맞아서 네, 그래야 부동산이 3%, 생기네. 예, 그래야 4% 소득이 생기니까 소득이 3% 대출 받는 게 생기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뉴욕 맨날 얘기합니다. 맨해튼 맨날 맨해튼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도 같은 현상을 누가 어떻게 하냐면 그건 한국 집값이 2배 비싸기 때문에 월세는 그냥 시장 가격인데 주택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으니까 그게 2%인 거지 주택가의 반값이면 4%다. 그래서 그게 주택가에 너무 비싼 거다. 둘이 맨날 요거 상박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그 모형 만들어보고 딱 느꼈던 거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지금 서울 기준으로 전세 2배 정도 되는데요. 전세가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라는 것도 제가 책에서 말하지만 사실 현금 흐름을 쭉 할인해가지고 갖고 온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의 주택 가격은 우리나라의 전세 가격 개념입니다. 네. 그냥 임차 소득을 할인율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사업용 건물 가치 계산할 때 월 임차료 얼마를 할인율 몇 %로 나누면은 딱 수익 환원 가치.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상대 가치에서 약간 반반 섞어서 밸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월세를 금리로 나누면은 기업 가치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할인율이잖아요. 우리도 월세를 할인율로 나누면은 전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국은 이 전세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줍니다. 서울은 2배, 경기도 1.7배, 네. 뭐 부산 1.5배 이렇게 멀티플 곱해주거든요. 전부 나라가 바이오 2차 전지네요. 주택이.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GDP 3배 정도 되는 주택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 지금 미국이 집값 올라서 난리거든요. 네네. 미국이 집값 올라서 난리인데 그 나라는 그 주택이 46 트릴리언 정도 되는데 GDP가 26 트릴리언이어가지고 2배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정확히는 1.8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는 1.8배인데 원래 1.5배, 1.4배였어요. 근데 1.4배, 5배 하다가 8배 가니까 가격이 미쳤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3배예요. GDP 대비. 주택의 시가총액이. 예.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유난히 주택 가격이 높은 레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하면은 여기서 그럼 우리가 임차료가 낮은 것이냐 가격이 비싼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건데, 다만 특정 자산이라는 게 그 나라의 그 여러 성장 경로를 반영하다 보니까 한국은 그냥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뿐이고 주식엔 덜 들어갔고 미국은 주식에 돈이 많이 들어갔을 뿐이고 부동산에 덜 들어가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집만 놓고 보자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비싸죠. 미국 외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그렇다는 네, 거죠. 저희가 그 GDP 3배는 이것도 거의 프랑스, 호주에 이어서 전 세계 3등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2배 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예. GDP의 2배 넘는 나라도 별로 없는데 저희만 3배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높은 레벨이죠. 이게 다 빚으로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자산시장, 이 부동산 시장을 다 빚으로 매겨가지고 분석왕에서 네. 얘기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결국은 이게 전세 사기 아닙니까? 전세에 대출을 해주면서 생긴 가격 아닙니까? 만들어내가. 네.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소득에서 비싸긴 했죠. 그때도 비싸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비싼 거하고는 감이 틀려요. 제가 이제 결혼했을 당시 집값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그때는 전세 대출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세 대출이라는 게 집값 부스팅하는데 가장 강력한 네. 촉매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세 월세는 원래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 대출은요 월세 대출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소득의 일부를 월세로 내야 되는데 우리 소득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대출 받아서 월세를 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제가 계속 대출 받으면서 월세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월세가 부스팅이 된 셈이고 그게 그냥 전세로 환산되면은 그게 전세 금액인 걸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월세 보조를 주거 복지로 하거든요. 네. 바우처를 주고 주거 복지로 하는데 우리는 금융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월세 쪽에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월세 가격이 소위 폭등할 수가 있었고 그게 사실 전세 가격 폭등이라는 게 월세가 폭등이랑 마찬가지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임차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는데 거기서 또 멀티플을 때리잖아요. 2배. 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부동산을 보면서 난 그냥 월세 살겠다.
월세가 제일 싼 것 같다. 뭐냐면 이제 전세만 해도 산술 명목 20년치 임차료의 현가인데 지금 여기 마포지 않습니까? 마포가 평균적으로 월세가 여기 34평 아파트는 여기 한 320만 원 나오고 300만 원 나온다고 칠게요. 네. 그럼 300만 원 나오면은 1년에 3,600만 원 나가거든요. 큰 돈처럼 보이는데 네. 3,600만 원인데 전세는 곱하기 20년 하게 되면 7억 2천만 원이고요. 네. 매매는 여기서 이제 2배 하게 되면 14억 4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네 아파트 연식 따라서 품질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위 13억부터 17억이 있는 거죠. 34평 아파트가. 요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14억을 주고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실제로 10억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억 원의 대출 4억을 있고 70% 빌린다고 하면은 이제 9억 정도 빌린다고 했을 때요. 9억 정도 빌리면 9억을 5%에 빌리면은 1년에 4,500만 원 이자 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 다음에 4,500만 원 이자 내야 되는 거는 이자고 원리금이 또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거의 한 7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사는 거는 3,6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매매를 하게 되면 7천만 원 주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 7천만 원이 그러니까 그게 커버가 되려면은 1년에 14억에서 14.7씩 이렇게 0.75%씩 계속 올라가야지 내가 그거를 회수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모형이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난 그냥 마포에서 300만 원씩 내고 월세 살란다. 그리고 13억 7천만 원은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겠다. 그냥 네, 그게 훨씬 유리한 것 같다. 아마 5에서 15%짜리 수익률은 찾아보면 많이 만들 네, 수 있는 5% 거니까. 수익률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무이용 네. 5%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무이용 5%는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집을 산다는 게 그 어떤 집이라 하더라도 평균 40년치 연세를 한 번 내고 사는 거예요. 이게 ETF도 아니니까 주식도 아니니까 분할 매수도 안 돼요. 네. 시점 분할도 안 되고 가격 분할도 안 되고 나를 받아서 좋은 날에 원샷 원킬로 그 총액을 주고 사야지 돼요. 아니 네.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네. 이게 금액이 적으면은 뭐 그렇게 할 텐데 금액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제가 자산의 절반이 부동산인 거는 전 좋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아까 그 2030 연결도 나왔지만 2030이 그 자산의 90% 이상을 부동산화 시키면서 50년 만기 대출로 네. 40년치 임차료를 주고 한 큐에 사는 거는 그 인생 전체로 봤을 때 너무 이르고 빠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생을 부동산 하나에 걸은 거잖아요. 저는 네. 그렇게 느껴져요. 솔직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 본인이 프리하고 자유로웠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 같은 것도 막 수십 배 올랐지만 네. 결국엔 19년에서 21년 그 사이 그 테슬라가 2012년부터 떴지만 19년까지는 망한다 안 망한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하다가 19년 3분기 실적 때 분기 10만 대를 발표를 하고 영업 흑자를 발표하니까 그때부터 주가 10배 랠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국 기업 그 좋은 투자처를 잘 찾고 그 타이밍이 이제 뭐 좋으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싼 가격에 막 너무 이른 시점에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이제 그런 걸 좀 버렸으면 좋겠고 근데 유튜브 씬에서는 막 그런 걸 계속 권장하니까요 하라고 막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항마 측면에서 막 분석왕도 하고 뭐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니까 정부가 이거는 조장 측면이 굉장히 크구나. 결국 한국은 부동산 가격에 정부의 지대한 역할이 있었다. 이 모든 대출제도 보건데. 그게 제가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거기에서 네. 그 우리나라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 연금이 적어지니까 현금 흐름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퇴직 전에 수익형 부동산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네. 저는 처음에 2010년대 그 당시 모든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 레포트를 보면은요 다 뭐라고 하냐면은 베이비 부모들 세대 은퇴하면은 한국 부동산 망한다고 써놨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은퇴하면 망한다. 와 세상에 이런 이 프레임을 깨기가 어렵더라고요. 망하겠네. 그런데 제가 하나은행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보니까 자기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파실 건가? 더 사겠대요. 그래서 왜 더 사시지? 내가 봤었던 글에서는 베이비 부모들 은퇴하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분은 왜 사는 거야? 했는데 다 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더 사는데요? 하니까 은퇴 전에 현금 흐름이 100이었으면 은퇴하면 40으로 줄어드니까 60만큼 커버하고 싶어가지고 월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이나 소형 아파트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생각 같다. 그러니까 소득의 향상성이라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는 도대체 왜 이딴 말을 써놨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상 은퇴하니까 전부 다 산다 그러는데 왜 이 양놈들은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은 집을 판다고 하나 해서 보니까 그들 나라는 연금이 좋더만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인연금이 잘 돼 있는 나라랑 그런 연금 보장이 어느 정도 괜찮은 나라는 뭐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렇죠. 프랑스 네. 시위하잖아요. 2년 더 일하라고 하니까 막 시위하잖아. 네. 우리는 일을 더 시켜달라고 시위하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연금이 안 좋으니까 근로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이 길게 가져가려는 것 때문에 결국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 또 연금 문제랑 연결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퇴직하고 주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퇴직하고 부동산 하는 문화가 있고 그런 관성이 있으니까 관련 돈들이 전부 부동산에 들어온 거고 우리가 그래서 비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을 30%를 빼버리는 정책을 썼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은 정말 멀쩡할 수가 있을까? 그 정부는?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급격한 하락이 있을 때마다 항상 등장해서 바쳤던 거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게 그 부동산의 한국의 경착륙은 3번밖에 없었어요. 네. 이거는 뭐 부동산 원 자료도 그렇고 다 그런데 98년, 08년 9월부터 09년 3월까지 그리고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이 4개월 이때 20%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3번의 경착륙이 나오니까 바로 정부가 뭐야 뭐 집 살 사람 없어? 그러면 특례론 50년 만기. 그러니까 모기지 발행해가지고 그 주택금융공사 돈 통해가지고 코로나 때 미국에서 그 코로나 대응했던 그 케어스 액트라는 거를 돌릴 때 SPC 3개 만들거든요. 3개 만드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회사채 발행하는 그러니까 회사채를 사주는 SPC.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로금리 때 대출 엄청나게 했었는데 만기 안 되니까 두 번째 SPC는 회사채 발행하지 않는 소형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그 대출을 다 연준이 사주는 프로그램. 이것도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한테 돈 주는 걸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 특례론 같은 게 SBC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명의만 2030이고 돈은 44조를 펌핑 해준 거죠. 바지 사장에 2030들의 바지 사장을 딱 앉혀놓고 이제 돈은 44조 이렇게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바쳤던 그 코로나 때의 그 케어스 액트랑 그냥 사실상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계속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적으로 이렇게 황홀하고 즐겁게 여행을 한번 갔다 온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부심입니다. 최부심 채널 최상홍의 부동산 심부름 센터. 네. 거기 사실은 대표라고 불렀는데 센터장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리서치 센터장 못 해봐가지고 심부름 센터장이라도 하자 뭐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채널 가셔서 꼭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분석왕은 보시면, 이런 콘텐츠는 정말 한국에 좀 아카이브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쌓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연락을 드렸고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고요. 여러분도 좋으시다면 좋은 댓글로 우리 최상욱 센터장님 환영해 주시면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